시간에는 만세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만세전은 1910년대에 쓰여진 일제강점기 소설이죠. 그래서 원래 제목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만세전이란 이름으로 이제 바꾸어서 출간하게 되었어요. 왜 그럼 만세전이냐? 1910년대에 끝자락에 1919년 3.1운동이 있었죠.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세운동 직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만세전으로 바꿨습니다. 무덤이란 제목이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만세전은 염상섭이 쓴 소설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 사실적인 이야기를 아주 사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 전개 방식은 뭐야? 여로형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여로형 구조. 여로가 뭐예요? 여행길이란 뜻이죠. 여행길을 따라가면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인화라는 주인공이 본일 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소설자인 이인아가 자신의 감정을 적는 식으로 관찰하고 자신의 감정, 관찰하고 자신의 의식을 적는 과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조선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이인아가 지식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인의 각성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선의 현실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식인의 각성, 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서술하겠죠. 이런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소설이고 중편소설이면서 사실적, 비판적. 뭘 비판하여? 조선 현실에 있어서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억압을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자기반성적 주인공의 이인화의 그런 나태한 모습을 반성적으로 그려주고 있는데 자기 성찰을 하는 거죠. 주관적으로. 그래서 반성적인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아요. 실천적인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조선 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한계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간은 일본과 식민지 조선이에요. 그래서 여로형 구조인데 여로가 어떻게 되냐? 자, 동경에서 시작해서 고베로 갔다가 고베에서 다시 시모노세키, 여기서 다시 부산, 김천, 대전, 경성으로 갔다가 동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로형 구조 중에서도 원점 회귀형 소설입니다.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구조죠. 자, 그러면 주인공 이인아가 동경에서 약 7년 정도 유학을 하고 있었던 중에 부인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부인이죠. 그래서 동경에서 출발해서 기차를 타고 고베로 갔고요. 고베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시모노세키로 갑니다. 시모노세키에서 연락선을 타고 부산으로 가죠. 연락선,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연락선이 아니고 여기서는 관부선이라고 합니다. 관부 연락선이네요. 관부 연락선을 타고 부산으로 갔다가, 자, 부산에 다시 기차를 타고 김천, 대전을 거쳐서 경성으로 갔다가 부인이 죽어서 묘지에 묻고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천재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 부분이에요. 관부 연락선을 타고 부산으로 가는 도중에 요 연락선에서 일본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에 대한 현실을 자각하고 부산으로 갔다가 이렇게 기차를 타고 다시 경성으로 갔다 이렇게 끝나는 구조인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관부 연락선에서 있었던 일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특에도 실린 적이 있는데요. 이 소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교과서에 실린 부분 에피소드 2개랑 또 김천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있었던 일, 김천에서 대전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있었던 일,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교과서에서 실린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딱 두 가지인데, 조선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관부 연락선에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인신매매해서 사가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장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주인공이 불시 검문을 받는 장면. 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인들을 노예처럼 사고 팔아 넘기는 이 조선의 이 현실과 나는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시 검문을 받아야 하는 이 조선인의 현실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용 정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실을 관찰하고 서술자의 생각을 서술하는 식으로 관찰 서술, 관찰할 때는 객관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주관적인데, 이 소설 자체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객관적이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주제는 뭡니까? 일본 식민지배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과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을 하긴 하나 실천적으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는다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로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겪은, 즉 서술자가 1인칭으로 나오니까요. 보고 들은 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죠. 그래서 객관적이다라고 여기서는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화자가 이제 그 서울로 가는 도중에 보고 들은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식민지배 현실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 주인공의 반성적 자기 성찰이 뚜렷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소설의 포인트는 어휘 문제, 그 다음에 사실 파악 문제가 다른 문학보다 많이 나와요. 자, 서술자가 지금 어디에 있고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고 그 인물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문제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먼저 봅시다. 일본에 유학 중인 나는 했으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시점인 거 알 수 있고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길에 오른다. 여기가 이제 그죠? 앞부분이에요. 나는 도쿄에서 기차로 시모노세키까지 와서 관부 연락선에 올라 배안에 목욕탕에 들렀다. 그러니까 서술자는 지금 관부 연락선 안에 목욕탕에 있는 상황이네요. 따라서 발단 전개 부분에서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하는 길에 아는 여성을 만났는데 이 부분은 생략돼 있는 거고, 지금부터 나올 장면은 관부 연락선 안에 목욕탕 안에서 있었던 일이 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만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서술자가 본 것, 들은 것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에요.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어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누가 하는 말이냐? 일본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일본인들이 하는 말을 지금 서술자가 듣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단 몸뚱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그러면 현재 이 사람들이 말하는 상황을 스포해 준다면, 일본인들이 지금 조선인들을 팔아 넘기고 돈을 받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훌륭한 직업이라는 것은 조선의 노동자를 일본 공장에 팔아 넘기고 수수료를 받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니까 시골자, 그러니까 일본인이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단 몸뚱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리면서 누군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나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 번 욕실을 휙 들어본다. 그러니까 이 그자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훌륭한 직업이 뭔데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자가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자가 미리 앞서 그 훌륭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자, 휙 돌아봐요. 그러니까 주변을 경계하는 거죠. 그 3인 이외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대화에 무심히 한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을 살펴본 다음에, 그러니까 그자는 용의주도한 성격이에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지금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면서 입을 벌였다. 그러니까 이 그자라는 사람이 훌륭한 직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3인들은 왜 목소리를 낮춰서 주변을 경계하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비윤리적인 일을 하니까. 그것은 조선의 노동자를 팔아먹는 일이니까요. 한마디로 인신매매인 거죠. 자, 실상은 쉬운 일이에요. 그자가 하는 말이죠. 그러면 실상은 쉬운 일이다. 뭐야? 누워서 떡 먹기다. 다른 말로 손바닥 뒤집기다. 손바닥 뒤집기다라는 말을 이여반장이라고도 합니다.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뭘 해와요? 사람을 데려온다는 얘기죠. 조선 사람을 데려온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건을 해오는 것처럼 굉장히 조선을 낮잡아보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있어요. 세 번째 대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여기서 잠깐 보면 세 번째 조선인들을 사랑한다. 내지는 여기서 일본을 말합니다. 자, 일본 회사와 각이 연락해가지고 요보는 뭐냐면 조선인들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요보를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쿠리 말씀이에요. 쿠리는 노동자를 말해요. 노동자, 조선 노동자를 사오는 건데요. 해오는 건데요. 노동자요.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하하하. 이 뒷부분에 경상남도가 왜 사람을 모집하기가 가장 쉽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남쪽 지방에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많으면 조선인들은 살기가 힘들겠죠. 괴롭힘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듯이 웃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술자의 생각이죠. 그죠? 교활한 듯이 웃었다. 서술자의 생각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요.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여기서 1인칭 주인공 시점임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의식이 각성된 것이다. 의식에 변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조선의 현실을 몰랐는데 이 배안에서 관부 연락선에서 처음 조선의 현실을 알았어요. 그 조선의 현실은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인신매매한다는 것이죠. 그 가련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으로 몸이 팔려간다. 그러면 여기서 원관념은 일본 각지의 공장이죠. 보조관념이 지상의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로 노동자로 팔려가면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자, 몸이 팔려가는 것이 이런저런 도적놈 같은 협작 불황배의 술중에 빠져서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할 때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일본인들의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뭐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어요. 쌍판대기를 쳐다봤다. 자, 얼굴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니까요. 그렇지만 저항은 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소극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식민지 지식인의 한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도적놈 같은 협작 불황배, 도둑놈 같아. 협작 불황배, 협잡은 나쁜 일을 하는 불황배 떠돌이 같아 라고 말하는 거고, 술중은 어떤 계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남들을 속이는 것에 조선인들이 지금 속아서 지상의 지옥인 일본 각지 공장으로 팔려간다 라고 하면서 가련하다고 했으니까 이 서술자의 조선 농민들에 대한 연민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서술자 주인공 이인화의 각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자,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일본인들의 대화, 세 사람의 대화죠. 이것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다음에 그에 대한 서술자의 심리를 보여줬어요. 깜짝 놀랐고. 그래서 자신의 현실에 대한 각성이 있었고, 조선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이 있었고, 일본인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 자, 그 다음 내용 봅시다. 나는 이런 생각도 하여 보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앉았다. 궐자는 벙벙이 듣고 앉아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등분해보고 빙긋 웃고 나서 또다시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자, 여기서 궐자는 그자를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궐자는 그자를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그자를 깔보는 이 서술자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거죠. 벙벙이, 그러니까 어리둥절하게 듣고 앉아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등분해보다 번갈아 보다라는 뜻이에요. 번갈아 보며. 방긋이 웃으면서 또다시 말을 이어나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남선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은 고하니 하면서 설명하는 거죠. 왜 남선 지방에, 즉 아까 경상남도에서 응모자가 가장 많다고 했어요. 여기서 남선 지방은 경남을 말하겠죠. 왜 많은가 하면 이 남쪽은 내지인, 즉 일본인이 많아서 모든 세력을 잡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그러니까 이 내진 일본인들이 우리 그 조선인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북으로 가고, 혹은 북으로 쫓겨서 남만주로 기어들어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가, 즉 일본으로 건너가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데 누구나 그늘보다는 양지가 좋으니까, 그러면 그늘은 어디예요? 만주를 말하는 거고 양지는 현해탄을 건넌 일본이겠죠. 재미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재미는 아마 욕일 거예요. 1년 12달 농사를 지어봤자 주림배를 불리긴 고사하고 반년짝은 강량이나 시래기로 부중이 나다 몸이 붓는다. 그러니까 뭐 너무 못 먹으면 몸이 붓나 봐요. 돼질 지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조선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조선인의 현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죠?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 그러면 경상도에는 내지인들, 일본인들이 많아서 수탈이 하도 심하니까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남만주로 가거나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을 더 좋게 생각해서 일본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번화한 대판 동경으로 나가서, 대판은 오사카고요. 동경이죠. 그래서 흥청망청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나도 하고 청을 하다시피 해오는 터인데, 그러나 북선지방은, 북쪽 지방이죠. 북쪽 지방, 한경도 뭐 이런 지방, 인구도 적거니와 아직 우리 내지인의 세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질 못했다. 그러니까 북쪽 지방에는 일본인이 많지 않다. 그래서 비교적 그놈들은 평안히 살아요. 그것도 미국에는 결국에는 동양 쪽박을 차고 나서게 될 것이야. 하하하. 이렇게 얘기하는 일본인들, 조선인의 입장에서 너무나 얄밉죠. 얄미운 정도가 아니라 그죠? 그쵸. 너무 싫죠. 자, 그러면 봐봐. 지금은 1910년대이니까 일본인의 세력이 남쪽 지방에만 미쳤어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일본인의 세력이 북쪽까지 미칠 거야. 그러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일본으로 오겠다고 줄을 서겠다는 얘기죠. 와, 그죠? 자, 그래서 이 식민 지배하에 이 일본인들이 얼마나 이 조선인들을 억압했는지 당대 현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자기 강설하는 사람은 여기 궐자, 그죠? 그 강설은 뭐냐면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열복하듯이, 자,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니까 자신이 스스로 감탄하듯이, 자신이 아니고 그 듣고 있는 두 사람.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골자랑 또 다른 한 사람이 아주 감탄하면서 들으면서 옳지 하면서 들어주는 것이 유쾌하기도 하고 자기의 견문에 자기도 만족하다는 듯이 또 한번 깔깔 웃는다. 그래서 자기는 그죠?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 궐자가 되겠죠.
자, 그래. 그렇게 모집을 해가면 얼마나 생기나요? 촌뜨기, 아까 말했던 시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자는 처음으로 조선에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배는 시무로새끼에서 부산으로 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부산 조선에 처음 가는 거죠. 2명 시골자랑 또 사람 또 한 사람 그 다음에 그 골자는 아마 이번에 몇 번 해봤다고 했잖아요. 3번째 해본 거니까 아마 3번째 가는 거겠죠. 자, 손뜨기는 구수하다는 듯이 침을 흘리며 듣는다. 자, 그러니까 그가 여기 그 골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얼마가 뭐요? 여비가 있지. 일당이 또 있지.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하는데 1원 내지 2원이니까 그건 회사와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령 방적회사의 여공 같은 것은 임금도 싼 데다가 모집원의 수수료도 제일 헐하고 제일 싸고 광부 같은 것은 지금 시세로도 1원 50전으로 2원까지라고. 그러니까 광부를 소개했을 때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다. 많은 보수를 받는다라는 얘기죠. 가령 지금 1000명만 맡아가지고 와서 보구려 2, 3삭 동안 2, 3개월 동안에 여비나 일당에서 남는 것은 그까짓 건 다 제하고라도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면 뭐가 들어요? 자, 여비나 일당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큰 돈을 벌어요. 어떻게? 1,300~400원 잘만 되면 근 2,000원은 간데없는 것일 게니까 근 2,000원은 본다는 얘기죠. 몇 개월 동안. 하하하. 나도 맨 처음에 그건 제주도에서 모집해 갔지만 그때 500명 모아다 주고 살고로 남긴 것이 900근 1,000원이 되었고 둘째 번에는 올가을에 800명이나 훅가에도 관광해 보내고 탄광해 보내고 근 2,000원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몇 달 동안 한 2,000원을 볼 수 있다. 굉장히 큰 돈인가 봅니다. 이렇게 조선인들을 인신매매하고 이렇게 돈을 번다라고 이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걸 누가 서술자인 나가 듣고 있습니다. 자,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자의 침이 마르게 1,000원, 2,000원을 신이 나서 뇌며 목욕탕 속에서 나왔다. 자, 여기까지는 이 서술자가 관찰한 거고. 그죠? 이제부터는 뭐요? 나왔다. 지금도 관찰이네요. 하며 일평생 들어보지도 못하던 1,000원, 2,000원 소리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귀를 기울이고 앉았던 시골자는 맞아. 서술자의 생각 맞네요. 때를 다 밀었는지 그 장대한 동색 거구를 동색은 뭐냐면 구릿빛 큰 체격을 벌떡 일으켜 다시 육탕 속에 출렁 집어넣으면서 만족한 듯이 또다시 말을 붙였다. 그래, 조선 농군들이 가서 그런 공사 일들을 잘들 하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제가 또 대답합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내가 상관할 것도 무엇 있소마는 하여간 요보는 조선인들은 말 잘 듣고 힘드는 일을 잘하는 데다가 임금 이 헐하니까 싸니까 안성맞춤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그 이후의 일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은 이 노동자들을 팔아 넘기기만 하면 된다는 태도인 거죠. 그야 처음 데려갈 때는 품삯도 많고 이 일은 들어 누워서 떡 먹기라고 푹 삶아야 하긴 해요. 이게 뭐죠? 꼬셔야 된다는 거죠. 아주 달콤한 말로 꼬셔야 해.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감언이설이라고 하죠. 감언이설. 다른 사자성어 또 쓸 수 있겠네요.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고요. 구밀복검. 배 안에다 검을 숨겨 놓았다. 라는 얘기죠. 이런 사자성어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는 여비 처자까지 데려가게 하고 가족도 데려가게 하고 게다가 빚까지 갚아주는 데야 제 아무런 놈이기로 안 따라갈 순 없죠. 한번 따라가기만 하면 전차가 있는데 여기서 전차는 뭐야? 미리 빌려간 돈. 뭘 빌려갔어요? 여비 빌려갔죠? 또 빚까지 갚으려고 이 돈도 빌려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면 되물릴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도관에 든 지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 얘기죠.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허락인 고사하고 굶어 돼진다기로 하는 수가 있나 하하하. 이런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무책임하고 악랄한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겪는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이 돈벌이만을 위해서 이제 이 조선인들을 아예 노예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거리며 앉아 있었으나 승객이 다 올랐는지 벼랑간에 욕객, 그러니까 이 목욕탕 안에 있는 손님들이 한때가 뒤밀어 들어오기에 자, 목욕탕에 손님이 많이 들어왔어요. 금시초문의 그 무서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그 무서운 이야기, 조선인이 인신매매에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곰곰 생각하며 몸을 훔치기 시작했다. 자, 여기까지 자신이 들은 일을 객관적으로 묘사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자신의 깨달은 것, 지식인의 각성이 나오겠네요. 23쯤 된 책상 도련님, 그 책상 도련님은 뭐냐면 책상에서 글만 읽어서 세상 일을 모르는 도련님, 다른 말로 백면서생이라고 하죠. 얼굴이 하얀 선비란 뜻입니다. 그때의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굉장히 놀랐다. 현실에 대해서 각성했다. 조선의 현실을 처음 알았다는 얘기죠.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해야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니까 탁상 공론이 뭐예요? 관념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죠. 현실적인 이야기와 거리가 먼 심심파적으로 심심풀이로. 자, 그런 것은 물론이야. 아버지나 그렇지 않으면 코빼기도 보지 못한 조상의 덕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금수저예요. 금수저. 공부자나 얻어 하였거나 소설권이나 들춰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이니 소설이니 한데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포만의 비애를 호소함을 따르며, 그러니까 지금 자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 각성, 자아 성찰,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조선의 현실은 이런데 나는 그동안 글깨나 읽는다고 아주 심심풀이로 탁상공론이나 하고 있었네라는 현실인식이에요.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이면의 이면은 진실이죠. 진상의 진상도 진실이에요. 아무 관계도 연락도 없을 것이다. 그런 것에만 나는 지금 열중하고 살았구나. 조선의 현실을 너무도 몰랐구나 라는 반성. 그러고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1년 12달 죽도록 애를 쓰고도 반년짝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나가지 않되면 안 되겠으니까. 이것은 조선 농촌 현실이죠. 이런 현실을 나는 몰랐으니 하는 말을 들을지.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나는 귀가 번쩍 또이도록 놀랐다. 나도 8, 9세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 1년에 한두어 번쯤은 촌락에 발을 들어 놓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지주의 집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작인의 생활의 실상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을 오랜만에 오는 건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쯤은 왔었어요. 그런데 조선인의 현실은 몰랐다는 거죠. 씨를 짓는 것보다 밭을 가려고 한다. 그러나 밭을 가는 것이 벌써 시가 아니냐.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들어간다. 흙의 방순한 냄새, 향긋한 냄새에 취할 수 있는 자의 행복이여. 흙의 보국한 생기여. 보국하다, 생각이 얕다. 흙의 생각에 얕은 생기야말로 너 인간의 끊임없는 새 생명이니라. 이것은 서술자가 썼던 시의 내용이죠. 이 시의 내용이 얼마나 관념적이고 탁상 공론적이고 이상적인 시였는지를 지금 서술자가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의미로 올봄에 산문시를 쓰던 자기의 공상, 상상이죠. 천녀가 도리어 부끄러웠다. 천녀가 부끄러웠다. 천녀가 바로 생각이 얕다는 거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자, 천녀는 생각이 얕다.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여기서 보국한 향기야말로 생기야말로 여기서 보국하다는 향기가 짙다는 뜻입니다. 향기가 짙다.
도리어 부끄러웠다. 흙의 냄새가 방순치 않다는 것도 아니다. 방순하다, 향기가 짙다는 얘기죠. 흙의 냄새가 좋다.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가 행복스럽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말이에요.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조반 후에 낮잠은 위약이라는 고등 유민 계급의 유행병이나 고등 유민은 고등 실업자를 말해요. 자신과 같은 사람. 걸 읽어보아서 대패밤 모자에 연경이나 쓰고, 대패밤 모자는 얇은 모자란 뜻이에요. 연경은 안경이죠. 자, 모자에다가 안경이나 쓰고 아침 저녁으로 호미자루를 잡는 것이 행복스럽지 않고 시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거의 취미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것이 행복스럽지 않고 시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야. 자신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1년 12달 우마 이상의 죽을 고역을 다하고 죽을 고생을 다하고 시래기 죽에 얼굴이 붓는 것도 시일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그동안 써왔던 이 시는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먼 이상적이고 공상적인 시였다는 거죠. 이제 알고 보니까 조선의 현실은 뭐예요? 1년 12달 이렇게 고역을 소나 말처럼 고역을 다하고도 시래기죽도 못 먹어서 얼굴이 붓는 이 농촌의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들이 삼복에 끓는 햇볕에 아주 더위 속에서 손등을 대면서 호미자루를 놀릴 때 그들은 행복을 느낄까? 그들은 흙의 노예다. 이게 조선의 현실이죠. 자기 자신의 생명의 노예다. 이게 조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농민들이죠. 다만 땀과 피뿐이다. 농촌의 현실은 이렇다. 그리고 굶주림뿐이다.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뛰어나오기 전에 벌써 확정된 유일한 사실은 그들의 모공이 막히고 혈청이 마르기까지 흙에 그 땀과 피를 쏟으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농촌의 농민들은 땀과 피를 흘려 생명의 노예야, 흙의 노예야, 굶주림뿐이야. 근데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운명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10방울의 땀과 100방울의 피는 한 알의 나락을 기른다. 한 알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알의 결실은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지? 그에게 지불되는 보수는 얼마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 농민들은 시래기조차 먹지 못해서 얼굴이 붓고 생명의 노예가 되고 흙의 노예가 되고 굶주림 뿐이고, 그런데 실생 이 나락, 이 수확은 다 누구한테? 일본인에게 들어간다는 비판이 깔려 있는 거죠. 주림만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의 받을 품삯이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굶주림밖에 답이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관부 연락선에서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아성찰, 각성해 가는 과정, 지식인의 각성. 그런데 실천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자아각성을 하고 자신의 생활에 대한 반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 볼까요? 나는 몸을 다 훔치고 옷 입는 터전으로 나왔다. 나는 사람 드는 사람 한참 복작되는 틈에서 불이 나게 양복바지를 꿰며 섰으려니까 어떤 보지 못하던 친구가 문을 반쯤 열고 중절 모자를 쓴 대가리를 불쑥 뒤밀며 황당한 안색으로 방 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실례올시다만 여기 이인화란 이가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 자신이죠. 네, 나요. 왜 그러오? 나는 걸자의 앞으로 두어 발 나서며, 여기서 걸자는 그가 될 건데 그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그자는 누구예요? 이인화를 부르던 그 사람. 그죠? 두어 발자국 나서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걸자는 한참 찾아다니다가 겨우 만난 것이 반갑다는 듯 빙글빙글 웃으며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서서 이리 좀 나오라고 명령하듯이 소리를 친다. 우와! 학생복에 망토를 두른 체격이며 제따는 유창하게 한답시는 일어의 어조가. 그러니까 이 걸자는 뭐예요? 조선인이에요. 조선인인데 일본이 망토를 거쳐서, 그러니까 조선인 순사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묻지 않아도 조선 사람임이 분명하다. 그래도 직구지 일어를 사용하고
좀 어색한데도 조선인임에도 일어를 사용하고 도리어 자기의 본색이 탄로날까봐 본색이 뭔데요? 조선인이라는 거죠. 이게 조선의 현실이죠. 염려하는 듯한 침착치 못한 행색이 나의 눈에는 더욱 수상쩍기도 하고 근질근질해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 연락선에서 조선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일제치하의 조선의 현실을 여기서도 느낄 수 있네요. 나의 성명과 그의 사람의 어조를 듣고 우리가 조선 사람인 것을 짐작한 여러 일본인들의 시선은 나에게서 그자에게서 나에게로 올지갈지 하는 모양이 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와 그 조선인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말하자면 우리 두 사람은 일본 사람 앞에서 희극을 연작하는 앵무새의 격이었다. 굉장히 수치스럽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죠. 연극을 하는 앵무새와 같다. 그래서 자조적 희화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웃음을 유발한다. 그래서 자조적 희화화라고 할 수 있네요. 무슨 이야기인지 할 말이 있으면 예서하구려 라고 내가 말했죠. 그랬더니 나는 기연가 미연가 하며 그러니까 의심스러워하며 역시 일어로 대답했다. 하여간 일이 좀 나오시오. 말씨가 벌써 그러한 종류의 우인일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 나는 말투를 보니까 이 사람 뭔가 좀 수상해. 그 인사의 오만한 것이 우선 귀에 거슬려서 그는 조선인이었는데 오만했대요. 귀에 거슬려서 다소 불쾌한 어조로 말했어요. 그럼 문을 닫고 나가서 기다리오.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시 내 자리로 와서 주섬주섬 옷을 마저 입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의 경멸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그 시선은 여전히 내 얼굴에 거미줄 느리는 것처럼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죠. 어리는 것을 깨달았다. 더구나 아까 이야기하던 세 사람, 그 조선인을 팔아 넘기는 일을 하는 세 사람은 힐끔힐끔 결눈질을 하는 것이 분명했으나 나는 도리어 그 시선을 피하였다. 불쾌한 생각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기운이 줄고 어깨가 처지는 것 같았다. 왜 이런 기분을 느꼈을까?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조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부당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력감 때문일 거예요. 자,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봤어요? 목욕탕 관선 안에 관부 연락선 안에서 목욕탕에서 3명의 일본인들이 시골자랑 골자, 노동자 모집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시골자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조선인들을 인신매매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요. 그에 대해서 놀라서 자신에 대한 의식을 각성하고 나서 목욕탕 밖으로 나와서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조선인으로 보이는 순사가 와서 자신을 나오라고 했어요. 그럴 때 그 목욕탕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몰리면서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조선인으로서 느껴야 하는 모욕과 수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봐요.